아마 신경철학이라는 원래 이 영어로 이제 뉴로필라소피인데 이런 용어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이 신경철학을 공부하러 미국 갔다가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수 없는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돌아와서 나중에 혼자 독학으로 의대 강의도 좀 듣고 전기전자과 강의도 대학원 수업도 좀 듣고 뭐 이러면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한국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늦게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다른 분이 공부하는 사람이 나타나주면 공부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 나타나 주지 않아서 일종의 한국에 누군가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 이제 크게 보면 그 과학 철학 사를 앞부분에서 잠깐 좀 요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전통적인 탐구는 말이죠. 언어 중심 인식론을 연구했다라는 주제로 그래서 지식 자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창의성 얘기를 하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각 창의적인 지식, 그렇게 한다면 지식 자체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이 그 고대부터 지식 자체가 무엇인지, 과학을 공부하다가 과학 지식 자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탐구한 영역이 추상적 개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법칙이라고 말하는 일반화, 이런 부분들을 언어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때 논리는 언어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연구해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추론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과거에 그렇게 연구를 해봤다면 이제 최근에는 최근에 이런 연구는 한국에서 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경 기반 인식론, 그래서 신경계 기반에서 신경계가 지식을 어떻게 갖는지, 다시 말해서 세계를 어떻게 지각해서 지각할 수 있는 개념, 일반화, 그리고 추론, 이런 것들이 현재 신경 기반에서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이제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으실 내용이 됩니다. 그걸 듣지 모르거나 그런 걸 공부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아주 낯설고,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게 아주 낯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전통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그 서양 철학의 시작을 뭐 여러 사람 얘기할 수 있지만 플라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플라톤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학교 이름을 아카데미라고 붙였죠. 근데 그 아카데미아의 교문 위에 기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써붙였다는 건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기하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기하 공부하지 않으려면 우리 학교 오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철학적 질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둥근 원 중에서 어느 원이 더 둥글지? 오른쪽이 더 둥글죠. 오른쪽이 더 둥근지 어떻게 알았지? 이런 질문입니다. 딱 보고 알죠. 문제는 딱 보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플라톤의 질문을 던져놓고 스스로 대답은 이런 겁니다. 완전한 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데 완전한 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가 이런 얘기인데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도형 이런 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대충 삼각형을 그리고 대충 원을 그리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기하 공부를 하죠. 그럴 때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 삼각형을 빗두루 그렸잖아요. 그리고 원도 빗두루 그렸잖아요. 그런 걸 갖고 우리가 기하학을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하학 도형을 그리면 학생의 머릿속에 선생님의 머릿속에 완전한 원이 그려지고 완전한 정삼각형이 상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두루 그려진 것 같고 기하학을 연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기하학 지식은
칠판에 그려진 비뚤어진 도형이 기하학 지식이 아니라 기하학 지식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상되는 완벽한 도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식은 말이죠. 상상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 도형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이것보다 이것이 더 둥근해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것도 둥근 거야. 이건 사각형이야 라고 말하려면 사각형이 뭔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추상적 개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플라톤이 기하학을 연구하면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라톤은 이제 그 당시에 고대 철학에선 이걸 이제 뭐 유니버설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그 상상된 추상적 지식 그래서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죠. 근데 그거를 볼 수 없고 만져질 수 없어요. 근데 국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것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이 이제 철학에서 그 전통적으로 존재론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식은 대표적으로 수학적 지식이 그렇고요. 기하학 지식이 그래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두 직각의 합과 같다는 것을 내가 각도기를 잘 재어봄으로써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 정밀한 그 장치로다가 측정하면 오차가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 도형이 바로 완벽한 지식인 거예요. 그런 지식이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상상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철학의 전문적 용어로다가 선험적 지식이라고 말하면서 필연적 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 용어입니다. 안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런 추상적 개념을 우리가 개념적 지식을 갖는데 이 추상적 개념적 지식이 무엇이냐? 이건 현대에도 상당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뭐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저게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 저게 사람이 웅크린 모습인지 여우가 엎드린 건지 아니면 개가 엎드린 건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에서 인간임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인간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추상적 개념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는 현대 인공지능 학자들도 풀어야 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이건 고대 2000여 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던져놓은 문제를 지금도 우리는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의 훌륭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는데요. 그 제자가 그 모든 공부를 다 했죠. 그렇지만 특별히 아버지가 의사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고 계란을 먹으면서 아주 궁극적 질문을 던집니다. 계란에서 우리가 알죠. 병아리가 나온다는 걸. 계란에서 병아리가 왜 나오지? 계란에서 코끼리는 왜 나오지 못하는가?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던지는 건 이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도토리를 심으면 단풍나무가 왜 못 나오고 참나무가 나와야 하는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모르는 거죠. 그걸 왜 그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운 이제 답변을 했어요. 진료 속에 형상이 들어있다.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안에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본질이라는 말, 에센스라는 말도 이 사람이 만든 말인데 그런데 이 본질이 뭐냐면 모든 개라는 병아리가 된다요. 모든 S는 P다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해서 generalization, 일반화예요. 일반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바로 이 일반화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칙을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과학자들이요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고 싶거들랑 본질이 뭔지 찾아봐라. 이 사람 본질이 뭔지를 네 가지로 규명했는데 여기선 그 얘기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일반화가 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일반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나름대로 방법론을 연구했어요. 그 당시에 2300여 년 전에 이 꽃을 보니까 이 맨드라미는 붉은 꽃을 폈다. 이런 것을 앞집 보고 뒷집 보고 옆집 보고 학교에 가서도 보고 난 다음에 모든 맨드라미 꽃은 붉은색이다 라고 귀납 추론하겠죠. 이 귀납 추론이란 말을 이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인덕션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인덕티브 인퍼런스, 귀납 추론을 통해서 일반어를 발견하고 일반어를 발견하면 연역 추론, 디덕션에 의해서 아직 안 벌어진 것은 예측과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귀납 추론, 연역 추론이라는 말을 2000 몇백 년 지나서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과학의 연구에는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이 사용된다라는 걸 했어요. 문제는 이 일반화, 다시 말해서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때는 상당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통찰력을 발휘해라. 근데 이건 하나만한 소리예요. 통찰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건 책에 써 있잖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뭐 카테고리로 나눠라. 카테고리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범주로 분류해봐라. 그래서 식물을 관찰할 때 어떤 식물이 주체가 몇 시에 꽃을 몇 시에 피우고 어디에서 살고 시간, 장소, 수, 양 등등으로 분류를 해봐라. 그러면 법칙을 발견한다라는 아주 옛날식 방법이에요. 이건 요즘에 초등학교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연책에 보면 산에들에 가서 나뭇잎들과 나무들과 풀들을 관찰해 보세요. 잎이 같은 것들끼리 나눠 보세요. 뿌리가 같은 모양과 다른 모양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어디 사는 식물인지 알아보세요. 그럼 수염벌이 식물은 습지에서 산다라고 이제 법칙화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봐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뭔가를 예측하려면 일반화 법칙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화가 뭔지, 과학 철학자들이 일반화를 어떻게 얻어내는지를, 이 귀납 추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를 상당히 밝혀내려 노력했지만, 일반화 자체가 무엇인지, 법칙 자체가 뭔지를 제대로 밝혀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얘기를 제 강의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체계와 관해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어요. 역시 기원전에 유클리드가 기하학 체계를 만들었는데, 기하학을 엄밀한 학문의 체계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공리적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의 이런 공준이라고 해서 기하학의 궁극적인 가정이에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거예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 직선은 오직 하나 긋는다. 이걸 증명해 볼 필요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아주 당연한, 이래서 자명하다고 하는 이런 자명한 그런 명제 5개로부터, 그리고 또 계산 규칙 공리라고 하는 거 5개로부터, 그리고 이제 데피니션, 이게 이제 용어의 정의예요. 제가 생략했습니다. 점이란 무엇인지, 선이란 무엇인지, 원이란 무엇인지, 원이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이런 것으로부터 기하학을 증명해 가죠. 그런 흉내를 그대로 내서 철학을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가 그런 철학을 하기 위해서 자기도 자명한 확실한 존재를 찾기 위해서 의심하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의심하다가 의심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의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의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얻었던 거죠. 이걸 이제 어디 화장실에 가면 명언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기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하학의 명제처럼 자기 철학적 명제의 근거를 찾겠다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데카르트 철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중요한 책 2책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와 광학이라는 책인데, 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라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후학들이요, 자신의 학문을 정리하거들랑 나와 같은 지식 체계로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데피니션 정의를 놓고, 운동법칙 3가지를 놓고, 계산규칙 부칙을 놓고, 그다음에 정리를 이끌어내는 케플러 법칙을 증명해가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유클리드 기하학의 체계를 베껴다가 자기 체계로 삼은 거죠. 광학에서는 갈릴레오 방법론을 가지고 왔는데, 이래서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빛의 운동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후학들이요, 학문을 연구하더랑
나와 같은 절차로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했냐면 프리즘에다가 빛을 통과시켜 보니 무지개 색깔이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분석이에요. 그걸 관찰하면서 여기서 원리를 뽑아내요. 빛은 여러 가지 색깔들의 종합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렇다면 실험 가설, 그 가설이 맞다면 실험 가설을 제안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빛 중에 한 가지 빛을 광선을 다시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여전히 여러 빛깔이 아니라 한 가지 빛깔로 나올 거다. 그래서 실험했더니 맞더라. 그러니까 내 원리가 맞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체계화시켜요.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이 과학자는 어떤 과학자냐면 그냥 남 따라서 하는 그 실험이나 하다가 나오는 이런 연구자가 아니라 내 지식을 어떤 체계로 세워야 하는지, 내가 어떤 방법론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철학적인 과학자였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에 훌륭한 과학자가 나오려면 철학적인 과학자가 나오지 않으면 싹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도 이 사람은 또 이런 얘기예요. 내 지식이 과연 옳아? 옳다면 어떤 것이 가능해야 돼? 라고 스스로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절대 시간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절대 시간이 이제 이게 또 어렵게 뉴턴은 또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생도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이 세계에 눈금이 없어요. 그러나 눈금이 있듯이 균일한 간격으로 공간이 무한히 뻗어서 놓여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째깍 무한히 균일한 간격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1초에 1m씩 가는데 10초 동안 10m를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계산한 게 현실적으로 딱 맞으려면 시간과 공간이 균일돼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균일한 간격으로 있고 시간도 균일한 간격으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처음에는 째깍 가다가 조금 있다 시간이 째깍 빨리 가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시간이 째깍 천천히 가면 자기 계산한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존재해야만 한다. 정당하지요. 실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존재해야만 내 역학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진리일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이 다음에 이것을 긍정하는 사람이 이것을 긍정하는 연구를 했던 철학자가 칸트이죠. 근데 칸트는 이 뉴턴에게 다 긍정하지만 이 시간 공간은 틀렸다.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균일한 간격으로 절대 진리의 기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고의 틀로서 있다라는 것이 칸트의 시간 공간의 좀 다른 의견입니다. 어쨌든 칸트는 뉴턴 역학을 공부하고 뉴턴 역학에 대한 논문을 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뉴턴 역학과 같은 훌륭한 지식, 그런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죽도록 밝히려고 노력했던 책이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이성 비판에서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까 이런 것을 기대한다면 여긴 전혀 없어요. 그런 것과는. 자,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라는 연구학자가 우리 지식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용어는 참 다릅니다. 우리가 사고만으로 논리적으로 참인 지식과 우리가 경험해봐야 참인 지식이 있어요. 이 공은 흰색이다. 그런지 안 그런지 봐야 알아요. 이 공은 둥글지 않으면 공이라고 안 해요. 주어 개념 속에 수로 개념이 포함된 것을 칸트 용어로 분석 판단이라고 했고, 생각만 해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험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후험적은 경험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뉴턴 지식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거죠. 만약에 후험적 종합 판단에 속하면 이것은 우연적 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땐 뉴턴 역학은 진리예요. 그런데 뉴턴 역학은 이공은 둥글다처럼 하나만 한 소리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말할 때 이것을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사고만으로 우리 종합 판단이라는 것은 주어 개념에 수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유의미한 진술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철학을 선험적으로 철학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컴퓨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프레게라는 사람이 언센스 앤 레퍼런스라는 논문에서 우리가 수학의 함수가 어떻게 가능한지 y = ax 플러스 b가 성립하려면 이걸 단순하게 쓰면 a = b예요.
A는 B가 아니라서 A라고 쓰고 B는 A가 아니라서 B라고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근데 이걸 같다고 말할 수 없다면 수학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논문을 이 사람이 쓰고 그러면서 이 사람 답변은 이렇습니다. BF와 AE의 교차점은 G죠. 그리고 CD의 교차점과 BF의 교차점은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 두 개의 표현이 갖는 의미, 표현이 다르죠. 표현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그 다름으로써 다르지만 이것이 지점이 같기 때문에 가리키는 지시체가 같기 때문에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의미와 지시체를 구별하면 된다. 우리 말에는 그 말의 의미가 있고 그 말의 지지체가 있고 이런 얘기를 이제 언어 철학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 수학자에게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언어를 수학처럼 이 사람 수학자다 보니까 수학처럼 함수처럼 계산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깜짝 놀라서 이걸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바로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러셀이라는 사람이 온 디노팅이라는 논문에서 지시에 대해서라는 논문에서 1905년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해입니다. 마인드라는 저널에 이제 이 논문을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책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이런 연구도 있었고,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입니다. 의미와 지시체가 구별된다면 프레게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죠? 이렇게 해놓고 압니다. 그러면 의미는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이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의미가 뭔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의미가 뭔지 몰라요. 자, 의미는 어디서 오지는가? 러셀은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그 그림책을 보고 우리가 언어를 어릴 때 배우죠.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 그림책을 보면서 옆에 호랑이라고 글씨 써놓고 호랑이, 병아리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가르쳐진다. 가르쳐지면서 배우는 언어를 대상 언어라고 배웠어요. 이 얘기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가르쳐질 수 없는 언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고 또는 아닌 이런 것들이에요. 이 논리적인 언어 이런 것들은 문맥 속에서 배워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대상 언어와 논리 언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언어를 계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언어를 수학처럼 계산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전칭 긍정 면제를 All mammals have red blood면 이런 문장을 갖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All A자 거꾸로 A자 거꾸로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X가 M이라면 X는 R의 성질을 갖는다 라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분석 철학이라 그래요. 우리 언어가 한 문장이지만 이걸 잘 뜯어보면 이거는 모든 뭐뭐는 뭐뭇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라면 그렇다라는 가상법 문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언어를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만약 이런 3단 논법이 있다면 이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갖다가 계산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맞다. 이렇게 타당하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추론되는지는 지금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논리학 시간에 학교에서 대학에서 논리학 교양 시간에 배워볼 수 있는 얘기고 궁금하시면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런 연구를 러셀이 했을 때 이 비트겐슈타인 그 러셀의 제자 오스트리아에서 유학 온 러셀의 제자 비트겐슈타인이 나중에 이제 그 선생에 대해서 이건 틀렸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논리철학 논고를 썼어요. 이게 논리철학 논고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번 그리고 뭐라고 써놓고 그것과 관련이 되는 생각이 나는 얘기가 있으면 1.1번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1.11번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쓴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 말이죠.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 이 책을 함부로 사서 보시려고 하는 시도를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보려면 먼저 인트로덕션을 좀 알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사람은 이런 겁니다. 러셀처럼 호랑이, 코끼리 이렇게 가르치면서 배워지는 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식의 기본 단위는 제 손 위에 분필을 들고 있다면 분필, 그래서 분필의 의미를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본 단위, 인식의 기본 단위는 내 손 위에 있는 분필이 들려 있다라는 팩트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서 대상 사물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팩트 문장에 대해서 집중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는
경우들의 전체이다 라는 거죠. 사실들로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things로 돼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로 돼 있는 거, 사실을 나타내는 거, 사건의 사태이고 이런 것들은 말이죠. 진리 함수적이다. 계산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등학교의 수학 시간에 배우는 명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진리표로 이렇게 해서 and, or, not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if P then Q는 not P, O와 Q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if P then Q는 논리적으로 동치니까 필요 없게 되겠죠. 그래서 러셀처럼 and, or, not, if then 네 개가 아니라 and, or, not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 논리 소자가 이 세 가지로 처음에 시작이 됐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결국 그래서 후선이가 동창회장이 될 건지 이걸 생각해 보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럴 것도 같고 안 그럴 것도 같고 복잡해요. 그러나 이걸 기호로 바꿔놓고 이걸 논리적으로 계산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역시 이 계산 규칙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명제 논리로 계산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글로 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글로 쓴 거를 기호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계산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점에서 과거의 데카르트는 결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는 영원히 우리 인간처럼 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장담했지만 튜링이 인간처럼 지적인 기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튜링이 말이죠. 감히 그렇게 인공지능의 아버지로서 지적인 기계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선배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36년도에 논문에 어디 논문에 실었어요? 아까 버트라트 러셀이 온디노팅이 마인드에 실었어요. 여기 1936년도에 Uncountable Numbers라는 논문이 마인드에 실렸다라는 거죠. 어떤 논문으로? 철학 논문으로 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튜링 머신 개념은 다 아시죠? 종이에 왔다 갔다 하는 데다 숫자를 지웠다만 하면 모든 계산이 가능해. 이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 하냐면 내가 인간의 지적인 것을 가장 단순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산술 계산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인간의 사고를 다 계산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950년도에 이때 1950년도에는 미국에서 이미 컴퓨터가 기초가 나왔죠. 그래서 자기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썼어요. 이 계산기와 지능 그래서 상당히 지적인 기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논문에다 또 철학 논문으로 실었죠. 이 기계에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뒷부분에서 아마도 이 기계가 마침내 인간의 순수한 지적 분야에서 인간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인간과 경쟁할까? 아마도 체스두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알파고가 나올 거를 바둑도 좀 알았으면 알파고도 여기다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그렇죠. 챗GPT가 나왔어요. 그리고 학습하는 기계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얘기하는 것들이 이때 아이디어가 다 들었죠. 나는 사실 올바른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모두 다 시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컴퓨터를 결국 만든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범용 컴퓨터로 폰 노이만이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폰 노이만이 이걸 만들고 나서 그리고 실리먼 유명한 강연에 초대됐는데 너무나도 영예스러워서 이 강연에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원고를 좀 써갖고 와야 돼요. 책을 좀 써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데 이때 이 사람도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이라 골수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이 강연 노트를 써가고 있는 책이 바로 더 컴퓨터 앤더 브레인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얄팍한 문고 책에 불과한데 이게 아직 번역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쓰다가 죽어가면서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에 앉아서도 이 책을 목숨 걸고 끝까지
붙들고 이 책을 씁니다. 사명감으로. 아마 연구자들은 이런 게 사명감 같은 거 있겠죠. 이 책만 다 마무리 짓고 죽었으면 아마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 책에서 자기가 이 책을 펼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이야기도 조금 썼습니다. 서문에. 미리 썼어요. 나는 신경과학자도 정신의학자도 아닌 수학자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수학자의 관점에서 신경계를 이해하려는 거다. 그런 얘기하면서 신경계에 대한 수학적 연구이면서 우리가 수학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정신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해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아주 도전적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내 컴퓨터의 성능을 설명하고 뇌의 성능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뇌를 닮은 기계가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신경계는 뇌세포가 파괴되더라도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병렬식 처리한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철학적 얘기도 뒤에다가 덧붙입니다. 우리 언어는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언어를 Q로 바꿔서 그것을 계산해서 딱딱 계산하면 틀림없는 뭔가 체계를 만들어질 것 같지만 과거의 그런 시리얼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통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발상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분석 철학자들도 언어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철학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전망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중추신경계는 언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할 건데 그러기 전에 이 세계에 상당히 과학의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칸트가 말한 세 가지 선험적 종합 판단이 있었죠. 우선 가우스, 리만 이런 사람들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가능해라는 것이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이 뉴턴 역학은 틀렸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걔들이 수학은 불완전성 정리를 내세웠어요. 수학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름으로써 하이젠베르크 책을 읽어보고 아인슈타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칸트가 말한 선언적 종합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이 사고만으로 뭔가 하는 선언적 연구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하면 미국의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의 철학자들 이게 이제 있었지만 선조가 있었지만 그 이제 현대 철학자로 얘기하면 대가 콰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현대 과학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중요한 논문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관찰은 직접적으로 예,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관찰한 것은 오늘 날씨가 맑다라는 것은 오늘 날씨가 맑은 것과 딱 일치가 되면 참이다 거짓이다를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관찰이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론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무지개색이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7가지요. 뉴턴이 처음에 무지개를 바라보고 5가지를 봤대요. 그런데 럭키 세븐이지 그래서 애써 7가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7가지를 세요.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영롱한 오색 무지갯빛 그렸어요. 우리 조상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아주 단순한 거지만 관찰이지만 5가지를 애써 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단순한 관찰조차도 우리는 배경 지식, 배경 이론에 의존한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고만으로 연구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역시 배경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배경 지식이 달라지면 다르게 사고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진리다라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괴델로부터 아는 바 그러면서 과거의 철학이 완벽한 증명을 하고 정당화를 찾겠다는 그런 연구 이런 것은 철학적 환상으로 남게 됐다. 그러니 이제 철학은 그렇게 연구하면 안 된다. 철학 연구를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런 연구를 요즘에 내추럴리즘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하는 연구.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철학은 뇌과학을 이용해서 연구해봐라. 대표적으로 뭘 연구할 수 있냐? 우리가 망막은 평면으로 받아들이는데 세계로부터 평면에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 입체를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뇌과학적으로 연구해 봐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식은 근본적으로 분필, 그래서 분필의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분필을 알려면 칠판도 알아야 되고 공부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학교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무수히 많은 지식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 지식이 이해된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홀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전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물망 의미이론이다. 의미는 우리의 지식의 그물망 속에 포착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물학을 공부 안 하고 진화론을 공부 안 한 사람 입장에서 보는 세계와 진화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보는 세계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철학을 공부 안 하고 보는 세계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철학을 알고 그리고 보는 세계는 상당히 세상을 다르게 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과학적으로 철학을 연구해라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제가 석사 때 공부를 하고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미국에 이미 그런 공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캐나다 출신 처칠랜드 부부인데요. 신경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폴 페트루샤 처칠랜드인데요. 폴이라는 사람은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같이 코옥하는 그런 철학자이고요. 페트루샤 처칠랜드는 뇌과학, 샌디에고 바로 옆에 세계적인 뇌과학 센터, 서크 인스티튜션이 있어요. 거기에서 뇌과학자들과 같이 협동 연구하면서 같이 부부가 서로 분업을 해요. 인공지능 연구, 그다음에 뇌과학 연구, 그리고 같이 합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하는 부부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신경철학 뉴로필라소피라는 말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식 자체가 무엇인지,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지, 그리고 지식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이해할 혁명과 마주하고 있다. 그것이 뭔지를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얘기죠. 딥러닝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가 뒤에 있습니다. 그림만 보시면 다 아는 얘기죠. 제가 이 책을 좀 쉽게 공부했으면 해서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래도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각조를 달아놓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정의가 어려우면 제가 써놓은 책이라도 읽으면 좀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뉴런은 이런 게 있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얼마나 우리 뇌에 많이 있고 이런 얘기는. 그런데 이제 칸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달팽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달팽이에 대해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데 이제 달팽이의 시냅스의 강도, 웨이트 강도가 변화됨으로써 학습이 일어난다. 그래서 습성화, 민감화 이런 것이 일어난다.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탔죠. 상당히 오래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 그 전에, 오래전에 맥컬럭 피츠가 뇌에 아주 미세천 걸 꽂아서 회로를 탐색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1944년,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 폰 노이만이 이런 연구를 본 거예요. 이런 연구를 보고 바로 병렬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그렇게 횡으로 정보가 들어가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병렬 처리되는 구조다라는 거고요. 이제부터 얘기는 좀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정보 A, B, C, D가 들어가면 X, Y, Z로 나오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저장되냐면 P, 1, 2, 3, 4, Q, R에 웨이트 강도로서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입력 정보가 출력 정보로 나올 때 행렬 변환시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컴퓨터인데 이런 것은 말이죠. 지식이 저장된 정보를 고려한 판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딱 바라보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고려해서 그냥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왜 고려되는지도 콰인의 이야기도 철학적인 이야기도 잘 설명을 해준다. 우리의 지식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신경망의 활성 패턴이 우리 지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시각 기능이 우리가 이제 여기 LGN이라고 시상을 통과해서 그리고 이렇게 그 뒤에 뒤통수 쪽 시각 피지로 갈 때 이 신경망 활성 패턴의 변화로 우리의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고, 바로 이런 기능으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부 정보만 가지고도 특정한 어떤 것을 무엇으로 알아보는, 인지하는 능력이 왜 그런지, 그리고 또 무엇과 무엇이 왜 유사한 사례인지, 그런 걸 알아보는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딱 보자마자 저건 뭐야? 하고 우리의 메모리를 오래 검토하지 않고 금방 회상해내는지 등등등 많은 우리의 정신적 능력들을 이것으로서 설명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의 맛감각도 맛감각의 센서들이 느낀 정도가 이 그 벡터의 정도로 활성화된 정도로 우리의 맛을 감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4차원을 그리지 못해서 3차원으로 그리지만 각각의 반응한 정도로 우리는 우리 맛을 볼 수가 있다. 맛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색깔도 역시 그럴 거예요. 우리 색깔은 말이죠. 망막에서 경합세포로 돼 있어서 빨강 대 초록, 노랑 대 파랑, 이런, 그다음에 이제 밝고 어두운 정도, 이런 차이로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합세포로 돼 있어서 그 받아들인 정도의 신호가 우리 뇌로 들어가면서 경합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뇌에 이렇게 경합세포로 구성된 이유는 절대값으로다가 들어가면 우리가 밝고 어두운 데서 제대로 색상을 알아보기 어려워서 그 정도 차이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그늘에 있는 것들도 좀 아주 밝은 곳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 색깔을 그 색깔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경합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이 진화의 결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색깔들을 구분하는데, 우리가 색깔 구분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이제 처칠랜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세 가지 정도가 20개 등급으로 해서 대략 8천 내지 10,000가지 색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봤을 때 세 가지 이런 정도만 갖고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색깔들을 구별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맛에 대해서 또는 냄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미묘한 냄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냄새를 구별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인간의 능력과 개 능력과를 비교한다면 인간은 뭐 빵 상자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개의 능력은 헛간의 크기, 건물의 크기로 비교될 만큼 구분의 가지수를 상당히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도 이제 뭐 상당히 신경망에 의해서 잘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얼굴을 잘 분별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그걸 너무 어려우니까 아주 쉽게 이제 이해를 돕고자 이 사람은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다른 철학자를 또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세 가지 일리가 없지만 코의 특징과 눈의 특징과 입의 특징이 어느 정도일 때, 그럴 때 누구 하는 식으로 분별하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남자의 얼굴, 평균적으로 여자의 얼굴도 구별할 수 있겠고, 그래서 가장 대표값으로 프로토타입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다. 나아가서 캐리컬처가 무엇인지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얼굴이 있다면 그 특징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그렇게 과장해서 그리면 그러면 캐리컬처가 그림이 되는 형상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상당히 유사성의 정도를, 옛날에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질적인 것은 양적인 것이다. 그걸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모든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다. 칸트가 그 시절에 대단한 능력을 통찰력이 있었네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신경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칸트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 시간성에서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할게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유사성을 갖다가 질적인 정도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양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슷한 정도, 상당히 구별하기 어렵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죠. 그런 정도가 어떻게 변화돼가는 과정도 잘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자기정 그물망에 의해서 출력을 다시 재입력시키는 이런 회로가 뇌에 특별히 많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인과적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일어날 거야 라고 한번 학습되면 다음에
그렇게 될 거야라고 뇌에서 활성화됨으로써 그런 거죠. 또 뭐냐면 이 입력이 없이도 스스로 그 자기 입력을 또 집어넣음으로써 그래가지고 이 입력이 된 정보가 이리 가던 거를 왼쪽으로 가던 걸 오른쪽으로 가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면 전혀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거다. 그래서 애매한 특성도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본다. 마치 그 그림을 본 오리인지 토끼인지.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오리처럼 보였다가 토끼처럼 보였다가 우리 신경망에 오리를 그 형성한 추상적 개념이 활성화 패턴이 정해져 있고 토끼가 있다면 토끼가 활성화했다가 오리가 활성화됐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됐다 저게 활성화됐다. 또 이제 이 그림을 애매한 그림을 알아보는데 젊은 여자의 그림으로 봤다 노파의 그림으로 봤다가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참 알아보기 어려운데 아래에 있는 그림 이 점점점 돼 있는 그림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조 설명을 정보를 조금 보충해 주면 이걸 알아볼 수 있어요. 개 한 마리가 왼쪽으로 땅에 냄새를 맡으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싹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보충 자료에 있어서 그런 우리가 그 신경망이 더 활성화된다라는 것이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입력의 결핍을 완성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양한 다른 거짓 정보를 주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는가요? 그러면 헷갈려요. 그게 아니라 말 타고 기사가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수적인 정보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도 알아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동력학적인 구조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떻게 현실에 없는 현실에 그린 도형은 기하학 도형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완전한 원, 머릿속에 그려지는 직선이 그것이 진짜 직선이에요. 자, 그런 기하학적 도형을 우리가 어떻게 갖는지 이게 플라톤의 의문인데 여기 도형을 보면 삼각형이 여러분 눈에 딱 보입니다. 삼각형이 여기 근선이 있는가 잘 보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뇌에는 보여요. 실제로 이걸 실험적으로 하는 연구를 보면 말이죠. 뇌 안에서 이 선이 있을 때 반응하는 세포 쪽에서 반응을 합니다. 뇌 안에서. 자, 이런 것들은 기하학을 위해서 그랬을까? 아마 숨은 그림 찾기를 못하면 먹이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을 잘 구별 못했으면 죽음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화상에서 왔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능력, 주관적 윤곽선, 내가 그냥 보는 거죠. 세상에 없는 거를.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벡터 컴플리션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여우가 있어요. 여우가 요거를 보고서 여기만 있네라고 본다면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요걸 보면서 머릿속에 쥐 한 마리가 다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바스락 소리만 듣고도 쥐가 바스락거리는 건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냄새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어야 얘는 먹고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건 갈릴레이예요. 상당히 시원찮은 망원경으로 목성 뭐 이런 걸 봤대요. 그랬더니 여기에 띠 모양이 보이더래요. 이걸 보는 순간에 뭘 휘둘렀던 생각에 의해서 저건 회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식이죠. 바로 그럼으로써 우리 뇌에 만약에 이 딥러닝의 안쪽에 이런 은닉 유니층이 학습이 돼 있다면 그러면 입력층에 입력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도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여기 히든데이어의 은닉 정보층의 활성 패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가서 무엇처럼 보인다라는 걸 무엇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처칠랜드는 이런 예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은닉 유니층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처음에는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아무데나 찍혀서 N3와 N4는 입력층에 의해서 N3, N4는 아무데나 찍히니까 분별을 못하지만 이걸 학습을 시키면서 그래서 뭐 지도 학습을 시키든 이렇게 시키면 모이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하게 된다. 이걸 갖다가 N3, N4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모눈종이처럼 그려본다면 마치 모눈종이를 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고, 모는 종이를 구긴다는 것은 마치 이런 식의 웅덩이를 그리는 것과 같지 않느냐. 우리 신경망이 이쪽으로 근처에 오면 요리 쏠렸다가 조리 쏠렸다 함으로써 개, 고양이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런 분별 능력을 갖는 거로 뇌 안에 꽉 차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우리는 이게 바로 범주 카테고리 나누는 거죠. 나누는 능력을 갖고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 얘기도 했지만 일반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를 아까 했었죠. 일반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도 처칠랜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바라본 것을 신경망이 연결돼서 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뭐 무의식적으로 또 그 계단도 잘 올라가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길을 잘 피해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잘 가면서 이야기를 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저절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뇌는 거의 무의식적인 처리로 이루어지는데 의식은 조금만 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운동은 이런 식으로 딥러닝으로 돼 있다라는 연구들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삼반규관에 있어서 세 가지 신호를 받으면 우리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 6가지에 의해서 작동한다. 그래서 딥러닝 구조로 우리 운동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신호에 있어서 어떤 것이 날아가는 것을 잡기 위해서 여기를 향해서 뻗으면 여기가 있고 여기를 향해서 뻗으면 여기가 있어서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신경망을 하나만 더 두는 이 신경망에선 모든 가지의 경우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고 여기 처음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여기를 쳐다봐서 손을 뻗어가지고 잡는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설명할 수 있는 기관이고 그것이 바로 이론책이다. 그러니까 운동 조절에 있어서 예측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 기제가 우리 뇌에 꽉 차고 많아져서 그것이 고도로 발달해서 과학 이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능력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라는 가설입니다. 우리 뇌에는 그렇게 보면 전통적으로 추상적 개념, 삼각형 그러면 단어에 대응하는 것이고 모든 물체는 중력장애 역량에 있다. 일반화는 문장과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고전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단어와 문장으로 구분하는 이런 언어적 중심으로다가 분석했던 건 잘못된 것이다. 그냥 우리의 개념이든 일반화든 다 신경망 활성화다라는 얘기죠. 신경망 활성 패턴이 바로 우리 개념 체계이고 이론 체계의 기반이다.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우리의 범주 체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럼으로써 과학에 대해서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평소에 무엇을 많이 봤는지, 그래서 천장에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회전하는 천구의 개념을 들여서 그런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원형 활성화를 활동해서 작동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다음에 이 데카르트는 그 물이 돌아가는 소용돌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주는 돌아가는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왜 밖으로 안 나가 이런 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뉴턴은 잡아당기는 것이 있어. 그래서 달이라는 것은 지구로 떨어지는 거야. 지구가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영원히 달리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사례로 일반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그것과 다르게 아인슈타인은 또 시공간이라는 전체로 새롭게 그래서 직지선을 따라 움직여 뭐 이런 새로운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자 우리가 이런 이 신경화 활성 패턴 자체가 과학 이론으로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었다. 나아가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도덕적인 어떤 습관 형성 그리고 이건 옳지 않아라는 그런 관념도 여기서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인지 역량도 아마도 이런 쪽으로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감정도 비슷하게 우리는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언어적 수준을 넘어선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대표값으로. 그래서 그 대표값으로 요렇게 보고 있다가 저쪽으로 휙 보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쿤이 이 패러다임으로보다 저 패러다임으로 보는 것이 순간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로 급작스럽게 다르게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과학적 창의성이라는 건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신경망을 새롭게 재전개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는 창의성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뇌는 자기 조직화를 갖는데, 그래서 신경망을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웨이트 값을 조정하지만, 이런 것들이 웨이트 값을 조정하다가 로컬 미니마에 빠졌을 때 중요한 거는 오류 값을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플럭추에이션을 주면 넘어가서 글로벌 미니마에 간다. 아마도 의식이라는 것이 그래? 그게 맞아? 라는 의심하기는 새로운 학습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새로운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더 좋은 답을, 솔루션을, 더 좋은 활성 패턴을 얻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죠. 의심하기, 반성적 사고, 비판적 질문, 이것이 바로 뭔가 우리가 새로운 패턴을 유도하는, 활성 패턴을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활성 패턴을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이건 제 가설입니다. 처칠랜드 얘기는 아니고, 뉴턴이 학교에 가서 갈릴레오 얘기를 배웠대요. 근데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더 많이 가르쳤대요. 그리고 있는데 뭐 뉴턴 머릿속에는 아리스토텔레스께 더 신경망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꼭지 어트랙터를 갖다가 꼭지점 궁극적 질문이죠. 물체가 왜 떨어져? 궁극적 질문을 던지면, 그래서 흔들기로 하면 그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조직화에 의해서 뇌에서 새로운 신경망을 뉴턴 거를 생기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갈릴레오 거는 뉴턴 거로 발전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거는 위축돼서 조금은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신경망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뇌가 그러면 신경망이 상당히 그렇게 서로 평가되고 고쳐지고 수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라는 건데, 뇌의 연결해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상당히 무수히 많은 연결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서로 신경망 속에서 서로 그 일관성이 없으면 수정하는 그 어떤 기제가 작동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런 학문의 지식과 저런 학문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 거죠. 그런다는 점에서 창의성에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창의성의 두 요소, 배경 지식이 풍부하게 이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해봐. 다르게 무슨 수로 생각해요? 생각해볼 자원이 없는데. 그래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폭넓은 통섭 연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통섭과 융합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통섭과 융합을 엄격히 구분해요. 그것의 의미를. 예, 그 서울대 융합대학원 그러면 그 상당히 임시직이에요. 3년 뭐 계약직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전공 저 전공이 모여서 뚝딱뚝딱 해서 기술 개발, 그래서 해체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UC 샌디에고에서 인지과학학과는 30년 40년째 인지과학을 연구해요. 공동으로 모여서. 그게 이제 통섭 연구라는 건 그런 거다 이거죠. 언어학자, 철학자, 컴퓨터학자, 뭐 생물학자 등등등 다 모여서 같이 버무려서 오랫동안 연구하는, 이게 통섭 연구인 거죠.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다 공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중요한 건 철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이 책에 번역책 180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의적 과학 탐구를 위해서 과학자는 과학을 철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양의 대가의 과학자들은 이래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학문을 연구하면서 철학을 공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과학자들은,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는 했고, 저는 이제 제가 이 신경 철학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 모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AI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국가 경쟁력에, 기업의 경쟁력에, 이걸 할 수 있는 나라와 할 수 없는 나라의 경쟁력,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빈부격차가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다는 점에서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론이 얹혀진 채로 계산이 되려면 시리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폰노이만이 그 책에 그렇게
자기 책에 그렇게 써요. 시리얼로 흉내내는 것과 한계가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하드웨어로 구현되는 인공지능, 하드웨어로 구현되는 LLM 이런 게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쪽이에요. 근데 미세 가공 기술이 한국이 뛰어나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걸 같이 덤벼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누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왜 토론식으로 해야 되고 왜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도 지금 늦었지만 고등학교에도 철학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철학자들 중에서 저처럼 과학에 붙여서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이 참 없어요. 그리고 과학은 철학과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라고 아주 굳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철학을 가르쳐서 또 의미가 없겠죠. 행복하게 살려면 철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참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천하고 있어요.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젊은이를 가르치면 된다는 생각은 지금은 그런데 기대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들에 대한 교육, 시민에게 대한 교육, 그래서 시민들의 과학기술이 교양이 되는 그런 독서 토론 문화가 상당히 곳곳에 지금 이 모임도 일종의 전문가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이런 모임도 일종의 그런 모임이기도 한데 이런 모임이 상당히 잘 활성화되는 이런 운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내 전공 하나 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철학 공부를 언제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써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철학책을 제 책 선전하는 꼴이 되는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철학책을 써놨습니다. 예, 특히 과학에 친화적인 사람들이 보면 아주 쉽게 그래? 그러고서 과학이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어렵네.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간 중학교 과학 실력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중학교 수학 실력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게끔 썼습니다. 제가 모토로 삼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콜링우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옥스퍼드 학자인데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철학을 해보지 못한 과학자, 조수나 모방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래전서부터 쟤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철학자가 과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멍청한 철학이나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라 철학자들이 아주 들고 일어날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콜링우드 얘기예요. 하려면 콜링우드한테 하세요. 어쨌든 이런 쪽에서 우리가 과학과 철학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고 과학을 철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 서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이 상대성 이론을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상대성 이론의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시키고자 썼다라고 서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상대성 이론이 자기가 철학적으로 연구했다라는 얘기를 서문 첫 줄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